왜 그러세요? 돈 갚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갚지도 못할 거잖아. 가만히 있어. 거친 손이 내 옷 안으로 파고들고 딱딱한 무언가가 엉덩이에 느껴진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빚은 제가 갚는다고 했고, 지난번에 약속대로 한 번 했고, 더 이상 안 그러시기로 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한소연은 회의실 유리벽에 붙인 포스트잇을 떼어내며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디자인 회사 과장으로 일한 지 3년째. 이제 막 팀리더 승진 이야기가 나오던 참이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빠였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소연아. 목소리부터 달랐다. 평소 쾌활하고 농담 섞인 말투가 아니었다. 무겁고 갈라져 있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가 문 닫게 됐다. 뭐라고요? 부도야. 은행에서 이미 법원에 서류 넣었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 소연은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한도철은 20년 넘게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해왔다. 직원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가끔 지방 관공서 일도 따냈다. 그런 회사가 문을 닫는다니 얼마나 큰 건데요? 2억 4천. 소연은 숨이 막혔다. 그 금액은 그녀의 연봉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규모였다. 은행 대출이에요? 절반은 그래. 나머지는 명호 형한테 빌린 거다. 명호 형이요? 아빠 친구 장명호 아저씨? 그래. 그분이 개인 돈으로 넣어주신 거야. 보증 없이. 그냥 믿고.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장명호. 아버지가 가끔 술자리에서 언급하던 이름이었다. 오랜 친구이자 사업 초기부터 응원해준 사람. 그 사람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럼 아저씨는 뭐래요? 아무 말 안 하셔. 그냥 괜찮다고만 하시더라. 그게 더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길게 흘렀다. 소연은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괜찮아. 너 일 마치고 천천히 와. 아니에요. 지금 갈게요. 소연은 상사에게 급한 가정사가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대문을 열자 거실엔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 한도철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소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야.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어.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경기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지. 직원들 월급 주려고 대출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명우 형한테 손 벌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파산 신청할 거야. 집은 전세라 괜찮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별로 없어. 법적으론 정리될 거다. 근데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다. 근데요? 명호 형한테 진 건 법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빚이 탕감되더라도 친구 사이에 남은 빚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알았다.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도철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돈 때문에 너한테 뭐라 하겠냐. 그러시더라. 근데 그 말이 더 무거워. 차라리 화를 내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연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다. 아니,
정확히는 우는 걸 참는 모습이었다. 어깨가 떨렸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대학 다닐 때도 힘들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꼴을 보이다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억 4천만 원. 그중 절반 이상이 아버지 친구의 돈.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니, 갚을 수는 있을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채무 탕감, 게임 파산, 상속 포기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있었다. 며칠 뒤 소연은 출근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장명호 아저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소연아,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 문자로 보낼게. 소연은 전화를 끊고 지하철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녀는 아직 장명호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 석자는 이제 그녀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있었다. 한도철이 쓰러진 건 폐업 통보 후 2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새벽이었다. 소연은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가웠고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충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틀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소연은 장례 절차를 혼자 처리했다. 친척은 많지 않았고 아버지의 지인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도 드물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소연은 빈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손은 거칠었다. 그는 소연을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인과 친구였습니다. 장명호라고 합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바로 그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1억 넘는 돈을 빌렸던 그 사람. 그녀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딸 한소연입니다. 장명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영정 앞으로 다가가 향을 올렸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절을 마친 뒤 그는 잠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많이 힘드셨죠? 명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네. 도철이가 마지막까지 미안해했습니다. 저한테도, 딸한테도. 소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참았다. 명호는 그녀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오늘 온 건 빚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 보내러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철이가 남긴 건 빚이 아니라 미안함이었을 겁니다. 그게 더 무거웠을 거예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빈소를 나가려는 순간 소연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명호가 멈춰 섰다. 제가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십시오.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영정 앞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가 남긴 빚, 그리고 그 빚을 청구하지 않는 남자. 오히려 그게 더 무거웠다. 장례식이 끝난 밤,
소연은 빈소에 혼자 남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옷가지, 시계, 지갑,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다. 표지는 검은색 인조가죽이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거래처, 전화번호가 빼곡했다. 두 번째 페이지엔 직원 월급 계산 흔적, 세 번째엔 대출 상환 일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아버지의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명호에게 언젠가 갚아라.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는 돈을 갚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기려 했던 걸까?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빈소 밖에선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흘 뒤 소연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탁자 위엔 등기우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뜯었다. 채권금, 반환 청구서, 법률 용어가 빼곡했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아버지가 남긴 빚 중 일부가 법적 효력을 가진 채무라는 것. 그리고 상속인에게 견제 의무가 있다는 것. 다만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소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속 포기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딸입니다. 채무 규모는 파악하셨나요? 네. 2억 4천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한은 3개월이니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연은 통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법적으론 포기하는 게 맞았다. 그녀가 그 빚을 떠안을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날 밤 소연은 결정을 내렸다. 상속 포기는 하지 않기로. 대신 장명호를 직접 찾아가기로.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문장의 의미를 직접 물어보기로.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쳐 명호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아저씨, 저 한소연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다. 강릉에 있습니다. 시간 되면 언제든 오십시오. 소연은 스마트폰을 꼭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소연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상사는 조의를 표하며 흔쾌히 허락했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강릉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금요일 오후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는 2시간 남짓 달려 강릉역에 도착했다. 바다 냄새가 났다. 5월의 강릉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명호가 알려준 주소는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택시를 타고 20분쯤 달리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집들은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고 길가엔 밭과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택시는 좁은 비포장길 끝에서 멈췄다. 여기 맞아요? 네. 저기 목공소 간판 보이시죠? 거기입니다. 소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앞쪽으로 낡은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보였다. 명호 목공방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명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작업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나무 냄새가 진하게 났다. 벽면엔 연장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가운데엔 큰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명호는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보고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왔구만.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겠어요. 앉으세요. 명호는 작업대 옆 의자를 가리켰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명호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차라도 한잔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아저씨랑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야. 같은 반이었지. 도철이는 그림 잘 그렸어. 나는 손재주가 좀 있었고. 그렇게 친해졌지. 명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졸업하고 나서 도철이는 서울로 갔고 나는 여기 남았어. 연락은 가끔 했지. 그러다 한 20년 전쯤 도철이가 사업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어.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때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아니, 그땐 아니야. 그냥 축하한다고 밥이나 샀지. 근데 작년에 또 연락이 왔어.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 명호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 소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얼마를 빌려주셨어요? 1억 2천. 그렇게 큰 돈을 왜 빌려주셨어요? 명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친구니까. 그 한마디가 소연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명호는 계속 말했다. 도철이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사기도 안 치고 남 해코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손 벌리면 안 도와줄 수가 없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돈을 못 갚고 돌아가셨어요. 알아. 아저씨는 화 안 나세요? 명호는 고개를 저었다. 화? 그럴 일 아니야. 도철이가 일부러 안 갚은 것도 아니고 사정이 어려웠던 거지. 그리고 나도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속 포기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명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왜? 아버지가 수첩에 남긴 말이 있어서요. 소연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명호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글을 읽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명호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 도철이 마음은 도철이만 알겠지. 저는 이 빚을 갚고 싶어요. 명호는 고개를 들었다. 돈으로? 아니요. 돈은 없어요. 제 월급으론 평생 걸려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작업하시던 게 있었어요. 친환경 가구 디자인 프로젝트요. 근데 작은 문제로 시제품도 못 만들고 끝났대요. 그건 나도 들었어. 그 자료가 아버지 컴퓨터에 남아 있어요. 설계도면, 재료 목록 다 있어요. 저 그걸 완성하고 싶어요. 명호는 팔짱을 끼고 소연을 바라봤다. 완성해서 뭐 하려고? 아버지 이름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요. 돈은 못 갚아도 아버지가 하려던 일은 끝낼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아니요. 도와주세요. 명호는 눈을 크게 떴다. 나보고? 네. 아저씨는 목공 장인이시잖아요. 제가 디자인하면 아저씨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명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그 뜻이었을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 아버지의 일을 끝내는 거요. 명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놓인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거 봐요. 나무는 베면 끝이 아니야. 깎고, 다듬고, 사포질하고, 오칠까지 해야 비로소 쓸모 있는 게 돼. 빚도 마찬가지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빚이라는 건 남이 만든 모양을 내 손으로 다시 다듬는 일이야.
그게 끝나야 진짜 갚은 거지. 소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명호는 나무 조각을 내려놓고 말했다. 좋아. 같이 해봅시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의 없이 하면 안 돼. 이건 도철이 이름 걸고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죠. 소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명호도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네. 소연은 일어서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명호는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도철이 딸이 맞긴 하네. 소연은 그날 밤 강릉 시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가능할까? 아버지가 못 끝낸 프로젝트를 자신이 완성할 수 있을까? 디자이너로 일한 경력은 있지만 가구는 처음이었다. 게다가 명호와 함께 일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연은 목공방으로 향했다. 명호는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보고 턱으로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책상 있어. 거기서 작업해요. 감사합니다. 소연은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외장하드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폴더를 열었다. 친환경 가구 프로젝트 최종이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안에는 CAD 도면, 3D 렌더링, 이미지, 재료 명세서, 견적서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의자 디자인이었다. 곡선이 아름다운 등받이와 심플한 다리 구조. 아버지의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도면은 미완성이었다. 치수가 일부 빠져 있었고 조립 방식도 명확하지 않았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일이 많았다. 뭐 찾았어요? 명호가 다가와 물었다. 의자 디자인이요. 근데 도면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보자. 명호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연결 부위가 애매하네. 이렇게 하면 하중을 못 버텨.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방식을 바꿔야지. 장부촉 방식으로 가면 튼튼해. 장부촉이요? 나무를 홈 파서 끼워 맞추는 거야. 못이나 나사 안 쓰고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 소연은 메모를 시작했다. 명호는 계속 설명했다. 그의 말은 전문 용어가 많았지만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질문했다. 그럼 이 의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도면 완성하는데 일주일, 목재 준비하고 가공하는데 일주일, 조립하고 마감하는데 일주일. 최소 한 달은 봐야지. 한 달이요? 시제품은 원래 오래 걸려. 대량 생산이랑 다르거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회사에 한 달 휴가를 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 아니, 어쩌면 사직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아저씨, 제가 도면 수정할게요. 그럼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소연은 작업에 몰두했다. CAD 프로그램을 열고 치수를 다시 잡기 시작했다. 명호가 알려준 장부촉 방식을 반영하고 연결 부위를 재설계했다. 손이 빨랐다. 디자이너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다. 2시간쯤 지나자 수정된 도면이 완성됐다. 아저씨, 다 됐어요. 명호는 작업을 멈추고 다가왔다. 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어. 정말요? 그래.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전시회라도 할 거예요? 소연은 잠시 멈칫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작업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 하지만 명호의 질문은 현실적이었다.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했다. 전시회요.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럼 이거 그냥 만들어만 놓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소연은 고민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아저씨, 아버지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친환경 가구 만들고 싶어서 아니었나? 네, 맞아요. 근데 목적이 따로 있었대요. 작은 공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보급하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도면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명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오픈소스? 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요. 그래야 진짜 친환경 가구가 널리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명호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철이답네. 그 양반. 돈 벌 생각보다 좋은 일 하려는 생각만 했지. 그래서 망한 거겠죠. 소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명호도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네. 시제품 만들어서 전시회 열고 도면 공개하는 거야. 도철이 이름으로. 소연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왜 안 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고. 그게 도철이한테 진짜 보답하는 길 아니겠어? 소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명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약속하자. 이건 돈 갚는 거래가 아니라 친구 유지 이어가는 약속으로. 소연은 명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약속드릴게요. 좋아.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다. 명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다. 자, 이제부터 당신도 일꾼이야.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돼. 네. 소연은 줄자를 받아들고 일어섰다. 명호는 목재 더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일단 재료부터 골라보자. 참나무로 할까? 소나무로 할까? 어떤 게 좋아요? 참나무는 단단하고 무거워. 소나무는 가볍고 다루기 쉽고. 근데 친환경이라면서? 네. 그럼 국산 소나무 쓰자. 탄소 발자국도 적고. 좋아요. 두 사람은 목재를 고르기 시작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톱밥 위에 부서졌다. 공방 안은 나무 냄새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문득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빚을 갚는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것이기도 했다. 명호는 소나무 판자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무거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 작업대로 옮기자. 소연은 판자 한쪽 끝을 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판자를 옮겼다. 그 순간 소연은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 일은 반드시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아버지도 명호도 그리고 자신도 원하는 결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아저씨. 왜? 감사합니다. 명호는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나도 도철이한테 빚진 게 많거든. 무슨 빚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지. 명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소연은 더 묻지 않았다. 언젠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소연은 회사에 한 달 휴가를 신청했다. 팀장은 의아했지만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허락했다. 가족 일이면 어쩔 수 없지. 돌아올 자리는 있으니까 걱정 마. 그 말에 소연은 감사하면서도 조금 불안했다. 한 달 안에 정말 끝낼 수 있을까? 강릉에서의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 7시. 소연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목공방으로 향했다. 명호는 이미 작업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 왔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명호는 작게 웃으며 앞치마를 건넸다.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이야. 첫 작업은 목재 가공이었다. 소연은 명호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 판자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사포로 표면을 다듬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톱질하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대패질은 힘 조절이 어려워 나무를 깎아먹기 일쑤였다. 명호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시범을 보였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무결을 따라가는 거지. 나무결이요? 그래. 나무는 살아있을 때 방향이 있었어. 그 방향을 무시하면 나무가 말을 안 들어. 소연은 명호의 손을 따라 했다. 천천히 힘을 빼고 나무결을 따라. 신기하게도 대패가 부드럽게 나아갔다. 얇은 나뭇결이 말려 올라왔다. 됐어요.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일주일이 지나자 소연의 손엔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다. 물집은 아물고 소나기 힘도 생겼다. 명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중얼거렸다. 일꾼이 되어가네. 소연은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작업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명호가 직접 지은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소박했지만 맛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물었다. 아저씨는 언제부터 목공일 하셨어요?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지. 왜 목공을 선택하셨어요? 명호는 젓가락을 놓고 잠시 생각했다. 선택했다기보다 손에 맞았어. 나는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거든. 나무는 거짓말 안 해. 정직하게 다루면 정직하게 답해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호의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도철이는 반대였어. 아버지요? 그래. 그 양반은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었지. 그림 그릴 때도 구상을 한참 하고 나서 그렸어. 근데 막상 그리면 멋있었지. 나는 그게 부러웠어. 소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도 아저씨 부러워하셨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생각만 많고 실행은 잘 못하셨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바로바로 만드시잖아요. 명호는 웃었다. 그래서 우린 친구였나 봐. 서로 없는 걸 가진 사이.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중간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명호는 손으로 생각한다. 나는 머리로 그린다. 합치면 뭐가 될까? 소연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자신과 명호가 함께 일하게 될 거라는 걸. 2주일째 의자의 골격이 완성됐다. 4개의 다리와 등받이, 그리고 좌판. 명호는 장부촉으로 하나하나 연결했다. 못 하나 쓰지 않고도 견고하게 결합됐다. 소연은 감탄했다. 신기해요. 접착제도 안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단해요? 나무끼리 맞물리는 힘이야.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들었어. 못이 귀했거든. 소연은 의자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사진을 찍었다. SNS에 올릴 생각은 아니었다. 그냥 기록하고 싶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이제 사포질하고 오칠만 하면 돼. 오칠이요? 친환경 마감재지. 화학 코팅보다 몸에도 좋고 나무도 숨 쉴 수 있어. 시간 오래 걸려요? 일주일은 봐야지. 칠하고 말리고 또 칠하고 말리고 3번은 반복해야 해.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내렸다. 작업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시끄러웠다. 소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비 오는 날엔 작업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 근데 오칠은 못해. 습기가 많으면 안 마르거든. 그럼 오늘은 뭐 해요? 명호는 작업대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이거 봐. 뭔데요? 도철이가 옛날에 준 거야. 스케치북. 소연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와 그림이 가득했다. 가구 스케치, 아이디어 메모, 낙서 같은 그림들. 소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갔다.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한 10년 전? 도철이가 명호야.
너 이거 만들어봐 하면서 줬어. 근데 나는 못 만들었지. 그림만 갖고는 안 되거든. 치수도 없고 재료도 애매하고. 소연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엔 의자 스케치가 있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의자와 비슷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소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이 의자를 구상했던 거였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 딸의 손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아저씨, 이 노트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 원래 도철이 거니까. 감사합니다. 소연은 노트를 소중히 가슴에 안았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명호는 커피를 끓이며 말했다. 빚이라는 게 그래. 네. 남이 만든 모양을 내 손으로 다시 다듬는 일이야. 도철이가 시작한 걸 우리가 이어가는 거지. 그게 빚 갚는 거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다. 빚은 단순히 돈을 갚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뜻을 이어받아 완성하는 것. 그게 진짜 빚을 갚는 일이었다. 아저씨. 왜? 이 일 끝나도 여기 계속 와도 돼요? 명호는 웃었다. 당연하지. 이제 당신도 이 공방 사람이야. 소연도 웃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다. 비는 밤새 내렸다. 하지만 작업실 안은 따뜻했다. 3주가 지나고 의자가 완성됐다. 오칠이 마르자 나무는 깊은 광택을 띠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봤다. 등받이가 허리를 감싸고 좌판은 체중을 부드럽게 받아냈다. 편했다. 아름답고 단단하고 편안했다. 어때요? 명호가 물었다. 완벽해요. 그럼 됐네. 명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각도를 바꿔가며 빛을 조절하며 디테일을 담았다. 그리고 아버지 영정사진을 꺼내 의자 옆에 놓고 함께 찍었다. 아빠, 우리 해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호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도철이도 좋아할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자기가 못 끝낸 걸 딸이 끝냈는데. 소연은 눈물을 닦았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다. 다음 날 소연은 명호에게 제안했다. 아저씨, 이거 박람회에 내볼까요? 박람회? 네. 다음 달에 서울에서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가 열려요. 거기 출품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명호는 팔짱을 끼고 생각했다. 출품비 들 텐데 제가 낼게요. 그리고 부수 신청도 제가 할게요. 이름은 뭘로 할 건데? 소연은 준비한 종이를 꺼내 보였다. D.O.J. 피아로 J.E.C.T. 도철이 D.O. 명호가 J. 아버지와 아저씨 이름을 합친 거예요. 명호는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소연은 곧바로 박람회 사무국에 연락했다. 출품 신청은 마감 직전이었지만 운 좋게 자리가 있었다. 친환경 소재 사용과 오픈소스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취지에 잘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소연은 안도했다. 준비 기간은 일주일. 소연은 서울로 올라가 회사에 복귀했다. 팀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잘 쉬었어? 네, 덕분에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박람회에 가 있었다. 퇴근 후엔 매일 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다. 의자 사진, 제작 과정, 아버지의 스케치, 프로젝트 취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했다. 박람회 당일, 소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전시장으로 향했다. 명호도 강릉에서 올라왔다. 두 사람은 부스를 꾸몄다. 흰색 천을 깔고 조명을 설치하고 의자를 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옆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꾸 한도철 디자이너의 유작을 완성한 친환경 의자. 오픈소스 디자인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전시장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본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 정말 편한데요? 옷 하나 안 썼다고요? 신기하네. 오픈소스라니. 도면 정말 공개하시는 거예요? 소연은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버지의 이야기, 제작 과정, 오픈소스 취지까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남겼다. 가구 공방 대표, 사회적 기업 담당자, 디자인 학교 교수까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오후가 되자 한 중년 남성이 부스에 멈춰 섰다. 그는 의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소연에게 물었다. 이거 출품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환경디자인협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공모전에 출품할 생각 없으세요? 공모전이요? 네. 올해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 주제가 지속 가능한 가구거든요. 이 작품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소연은 명호를 돌아봤다. 명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해보지 뭐. 그럼 출품하겠습니다. 남성은 명함을 건네며 웃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저녁, 소연과 명호는 전시장 근처 식당에 앉아 있었다. 소연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늘 반응 괜찮았죠? 그래.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아버지도 보셨을까요? 명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보셨을 거야. 분명히. 소연은 소주잔을 들었다. 아저씨, 이 정도면 빚 다 갚은 거죠? 명호도 잔을 들었다. 다 갚았지. 아니, 어쩌면 넘쳤을지도. 넘쳤다니요? 우리가 만든 게 의자 하나가 아니잖아. 도철이 이름도 남았고, 사람들 기억에도 남았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호의 말이 맞았다. 이건 단순히 빚을 갚은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세상에 남긴 것이었다. 근데 아저씨. 왜?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공모전이요. 그거 당선되면 상금도 나온대요. 그 돈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고 싶어요. 명호는 눈을 크게 떴다. 장학금? 네.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한테요. 한도철 친환경 디자인 장학금 이렇게요. 명호는 한참을 소연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도철이 딸 맞네.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왜요? 그 양반도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 나중에 돈 벌면 학생들 도와주고 싶다고. 소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는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이 대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소주가 넘쳐 테이블에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달 뒤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D.O.&J PROJCT는 우수상을 받았다. 상금은 500만 원. 소연은 그 돈을 고스란히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재단에서는 흔쾌히 한도철 친환경 디자인 장학금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줬다. 소연은 명호에게 통장 사본을 보냈다. 명호는 전화로 말했다.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제 진짜 끝이네.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네. 아버지 일은 끝났지만 우리 일은 남았잖아요. 명호는 웃음을 참는 것 같았다. 우리 일? 네. 다음 작품 만들어야죠. 의자만 있으면 뭐해요. 테이블도 있어야죠. 명호는 한참을 웃다가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 강릉으로 와요. 네. 소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빚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공모전이 끝나고 2달이 지났다.
소연은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강릉으로 내려갔다. 명호와 함께 테이블 작업을 시작했다. 의자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였지만 이제 소연의 손은 익숙했다. 톱질도 대패질도 사포질도 자연스러웠다. 어느 토요일 저녁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작업실 밖 평상에 앉아 있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명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박람회 끝나고 연락 많이 왔죠? 네. 공방 몇 곳에서 도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 보내드렸어요. 오픈소스니까. 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니까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소연 씨. 네. 나 고백할 게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명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도철이가 망할 줄 알았어. 네. 그 양반이 사업 확장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 도철아, 너는 장사꾼이 아니야. 디자이너지. 욕심 부리지 마 그랬지.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근데 도철이는 안 들었어. 명호야, 이번엔 다를 거야. 좋은 기회가 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더 말리지 않았어. 명호는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작년 봄에 도철이한테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명호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했지. 나는 물었어. 얼마? 1억 2천. 그 순간 알았어. 이미 끝났구나.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친구가 그 정도 금액을 부탁한다는 건 은행에서도 이미 문 닫았다는 얘기거든. 그 양반 성격상 아무한테나 손 안 벌려. 나한테 왔다는 건 정말 끝이라는 거지. 명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근데도 나는 돈을 보냈어. 왜요? 명호는 소연을 돌아봤다. 친구니까. 그 말에 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빚이 있었거든. 아저씨가요? 아버지한테? 응. 명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25살 때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지.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 나는 목공일 배우는 중이라 월급도 별로 없었고. 그때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그래. 도철이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그 양반이 자기 월급 몇 달치를 모아서 보내줬어. 명호야, 어머니 수술 잘 되게 해드려.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 그랬지. 소연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돈은 갚으셨어요? 갚으려고 했지. 근데 도철이가 안 받았어. 야, 친구 사이에 무슨 돈이냐? 그냥 잘 살아 그러더라고.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나는 평생 빚진 채로 살았어. 도철이한테. 그 양반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 잊어. 소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작년에 전화 왔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 이제 내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지. 근데 문제요? 그 양반이 결국 못 갚고 세상을 떠난 거지. 명호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 때 너 봤잖아. 그때 나는 생각했어. 이 빚. 이제 어떻게 정리하지?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 도철이는 내 친구였고 내 은인이었으니까. 소연은 명호의 손을 잡았다. 명호는 눈을 떴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친구 배웅하러 왔다고만 했지. 근데 내가 찾아왔잖아. 아버지 일을 끝내겠다고. 네. 그때 나는 알았어. 아, 이게 도철이가 남긴 방법이구나.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갚는 거구나. 명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나도 너랑 같이 일하기로 한 거야. 이건 빚 받으려는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였어.
도철이가 무슨 방법으로든 답을 줄 거라고. 소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명호도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요. 소연 씨.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서.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별은 더 많아졌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응. 아버지가 왜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라고 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버지는 아저씨가 옛날에 베풀었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는 못 갚지만 진심으로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을 거야. 그리고 그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 저였던 거고요. 그렇지.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잘하셨죠?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그 소리가 아버지의 대답처럼 들렸다. 명호는 일어서서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소연 앞에 놓았다. 이거 뭐예요? 도철이가 옛날에 만든 거야. 목공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 줬거든. 첫 작품이 이거였어. 소연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나무 인형이 들어 있었다. 서툰 솜씨로 깎은 인형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뭘 만든 거예요? 토끼. 도철이가 딸 생일 선물로 만든다고 했거든. 소연은 인형을 손에 들었다. 그제야 기억났다. 어릴 적 아버지가 준 나무 토끼. 그게 바로 이거였다. 제가 받은 거 맞아요. 이거. 그래. 도철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그때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뭐라고요? 명호야. 나는 목공은 못하지만 마음은 새길 수 있어. 그랬어. 소연은 토끼를 꼭 안았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제 가져가. 내 거니까. 감사합니다. 명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들었다. 자, 이제 진짜 끝이다. 도철이 빚도 내 빚도 다 끝났어. 소연도 잔을 들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제 우리 빚이 시작됐잖아요.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명호는 웃었다. 그것 참 무거운 빚이네. 괜찮아요. 좋은 빚이니까.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1년이 흘렀다. 소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강릉으로 완전히 내려왔다. 명호의 목공방 옆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설계 작업을 했다. 두 사람의 협업은 계속됐다. 의자 다음엔 테이블, 그 다음엔 책장, 그리고 침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도면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전국의 공방에서 연락이 왔고 사회적 기업들이 제품화를 문의했다. 환경단체에서는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소연과 명호는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모든 도면은 무료였고 강연료는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봄이 오고 소연은 명호에게 제안했다. 아저씨,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름. 네. 공방. 이름요. 명호 목공방은 너무 평범하잖아요. 명호는 웃었다. 그럼 뭐로 할 건데? 한장목 가구 연구소. 한장목? 네. 한도철의 한. 장명호의 장. 그리고 목은 나무목 모자요. 명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렇게 하자. 소연은 곧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한장목 가구 연구소 HANJANG WODLAB라고 새겼다. 간판이 걸리던 날 명호는 한참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도철아, 봤냐? 우리 이름 같이 걸렸다. 소연은 옆에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꺼내 들었다. 아빠,
축하해요. 5월 공식 개소식이 열렸다.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박람회에서 만났던 몇몇 관계자, 도면을 사용하고 있는 공방 대표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 2명. 소박한 행사였지만 따뜻했다. 소연은 준비한 짧은 인사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한장목 가구 연구소 대표 한소연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매우 특별합니다. 1년 전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큰 빚을 마주했습니다. 소연은 명호를 바라봤다. 명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빚을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도 있고 법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끝내는 것.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빚의 진짜 의미를. 그녀는 원고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빚은 무게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누군가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이 연구소는 그런 빚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한도철과 장명호, 2분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곳은 앞으로도 계속 빚을 만들어 갈립니다. 좋은 빚, 따뜻한 빚, 다음 세대에 물려줄 빚을. 소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빚을 갚은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이 남긴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명호는 눈을 닦았다. 학생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학생이 소연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저 장학금 받은 김민준입니다. 아, 민준 씨, 반가워요. 저 나중에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배우고 싶어요. 소연은 웃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다. 명호가 옆에서 말했다. 시작이네. 뭐가요? 빚 물려주기. 저 학생한테 우리가 배운 걸 가르쳐 줘야지. 그러게요. 2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공방을 바라봤다. 새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소연과 명호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연 씨. 네. 이제 당신 빚은 끝났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 그 빚이 없었으면 전 제 길을 못 찾았을 거예요. 아버지도, 아저씨도, 이 일도 몰랐을 거고요. 명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그 빚, 나도 좀 남겨두지 그랬나? 소연은 웃었다. 아저씨는 이미 남겼잖아요. 저한테. 뭘? 살아가는 방법이요. 진심으로 일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게 다 빚이에요. 명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둘 다 빚쟁이네. 네. 좋은 빚쟁이요. 2 사람은 잔을 들었다. 명호가 말했다. 도철아, 들리냐? 우리 딸이 어른 다 됐다. 소연도 하늘을 보며 말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나무짚이 바스락거렸다.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빚을 남겼지만 그 빚은 저주가 아니었다.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 빚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명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도면을 폈다. 다음은 뭐 만들까? 책상 어때요? 학생들 쓸 수 있는 거. 좋지. 높이 조절되게? 네. 그리고 서랍도 넓게. 2 사람은 다시 연필을 들었다. 도면에 선을 긋고 치수를 적고 아이디어를 나눴다. 밤은 깊어갔지만 작업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소연은 일기를 썼다. 빚은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버지가 시작하고 내가 이었고 누군가 또 이어갈 것이다. 세대가 바뀌어도 남는 건 돈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사람의 시작이 된다. 소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같았다. 아빠, 잘 자요. 소연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가구, 새로운 도면, 새로운 학생, 그리고 또 다른 빚. 하지만 이제 그 빚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빚이었으니까. 한장목 가구 연구소의 불이 꺼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 자라고 있었다. 천천히, 단단하게, 나무가 자라듯이.